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실려있는 사진과 만평부터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가뭄의 폭염, 물고기 떼죽음 속출했다라고 하는데요. 최근 이 가뭄이 지속되면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폭염 탓에 수온이 오르면서 하천이 말랐고 저렇게 붕어, 잉어들이 배를 그대로 드러낸 채 죽어 있습니다. 냄새도 고약하다고 하는데 참으로 큰일입니다. 한국일보입니다. 틈새 피서다라고 해서요. 더운 무더위 날 버스 운전기사가 차문을 저렇게 열고 자고 있네요. 짐칸이 저런 용도로 사용되는지는 몰랐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북한 아이들과 밖에 웃던 청년을라고 해서요. 원비어 가운데 원에 이제 그려져 있는 인물인데요. 북한을 방문했을 때 현지 북한 주민들과 함께 관광객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른쪽에는 북한에서 미국으로 기송될 때 식물인간 상태로 오는 모습이 좀 실려 있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원벼가 숨진 날 죽음의 백조가 날아왔다라고 해서 미국의 전략 폭격기 B-1B 랜서가 2대가 괌에서 이륙해서 우리 한반도 영공을 지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주한미군이 이 사진을, 이 훈련을 공개한 것이 북한에 대한 경고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북한 방사포 로켓에 눈을 달았다라고 하는데요. 북한이 갖고 있는 위력적인 무기 방사포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영상장치를 달았다고 합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정확히 목표물을 가격하고 있는데 저고도로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토마호크 미사일처럼 요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사드, 과연 저 방사포를 막을 수 있을까요? 서울신문입니다. 임명 반대하던 국민의당 찾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모습입니다. 절대 안 된다라고 했던 국민의당, 또 바른정당은 강경화 장관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끝내 예방을 거부했습니다. 안평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원비어 평화의 새가 죽었습니다. 새장 안에서 나왔는데 과연 북한이 어떻게 될까요? 북한은 새장 안에 갇혀있을 저 원비어를 저렇게 죽은 채 돌려보냈기 때문에 앞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얘기가 미국 언론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좀 기다려라. 송영무, 김학용, 각종 의혹 청문회가 줄줄이 남아있죠. 서서히 다시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일보입니다. 글쎄요, 이게 가뭄 때문에 굉장히 말라져 있죠. 저 마른 논 위에 누가 이렇게 누워있는 걸까? 이렇게 거꾸로 보면은 누구의 모습이 좀 보이죠. 잘 헤쳐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외교 환경이 좋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맹정섭 경기대 초빙 교수, 그리고 박종희 전 국회의원, 황승경 대중문화평론가,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손정혜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원비어의 사망으로 이 한미 관계, 또 이 대북 관계가 상당히 좋지 못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원비어 숨진 날 죽음의 백조가 날아왔다. 조선일보가 크게 사진을 실어서 보이고 있습니다. 밑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방송인 CBS와 인터뷰인데 올해 안에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고, 원비어 죽음에 대해서는 북한은 비이성적인 정권이다. 원비어 학생이 사망에 이르게 된 아주 중대한 책임이 북한 당국에 있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은에 살해됐다. 백악관, 의회, 언론 모두 들고 일어났다라고 해서 격앙된 미국 내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펜스 부통령, 틸러슨 국무장관, 그리고 유엔 주재 대사 맥케인사까지 모든 미국 백악관과 의회, 언론들이 이번 원비어 죽음에 대해서 북한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여행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북한 여행 통제 법안이 통과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그 밑에 좀 실려 있고요. 원비어 씨 가족, 아버지의 얘기가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여행이 끝났다. 아들의 표정은 평화롭게 바뀌었다. 그러나 이 가족들 역시 원비어의 직접적 사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추컨대 가혹, 학대, 고문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핵으로 뻥치고 있지만 정권 보장받는 대화를 원할 것이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김정은이 합리적이지는 않지만 트럼프도 대화 뜻 밝히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의 북한 선제 타격론에 대해서는 북핵에 더욱 절박한 건 한국이다. 위험이 더 급박해지면 논의해보겠다는 얘기를 했고, 문정인 특보의 이 전략자산 전개 축소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아킬레스건으로 불리고 있는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습니다. 북한 인류 보편같이 존중 안 한다라고 하는데 유엔 인권 결의안이 나올 경우에 우리도 찬성을 뜻을 밝힐 수도 있다는 대목으로 좀 다시 들리는 겁니다.
부분입니다. 문정인 발언 받아치듯 주한미 사령관 비원비 출격 적극적으로 알려라. 원래는 사실 비공개 훈련이었는데 주한미 사령관이 이례적으로 이 비원비 죽음의 백조 출격을 알린 것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의미와 함께 우리 정부에 섭섭함을 보인 것이다라고 조선일보는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문정인 특보의 귀국 또 원비와 관련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학자로서 얘기한 거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얘기도 없어요. No. 청와대에서 사전 조율이 없었는지. No, 그런 거 없다고 우리가. 청와대에 사전 조율 아니 없었습니까? 학술회의에 가서 얘기한 걸 갖고 왜 이 모양 그래? 나는 특보이지만 연세대학 교수가 내 직업이고 내가 대통령에게 해주는 거는 자문을 주는 거예요. 내 자문을 대통령이 택하고 안 하는 것은 그분의 결정이고. 그 정의용 씨 그러니까 그 이상 얘기 안 할 테요. 그만. 딱.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고 원비어 군의 사망과 관련해 그의 가족에게 조전을 보낼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원비어 군의 사망 소식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가족과 친지들에게 심심한 조의와 위로의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인류의 보편적 주범과 가치인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개탄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Pass on word that Otto Warmbier has just passed away. He spent a year and a half in North Korea. A lot of bad things happened, but at least we got him home to be with his parents. It's a brutal regime, and we'll be able to handle it. 네, 박종희 의원님, 이 여러 가지 변수가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원비어의 죽음, 거기에 문정인 특보의 발언,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어떤 국내 내부 정치 상황, 여러 가지들이 맞물려 있는데, 한미 관계가 일단 먼저 꼬이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예. 구상하고 있는 대북 정책이 있었거든요. 예. 이런 것들과 유엔과의 동조해서 북한을 고립시키면서 핵무기와 그 미사일 개발에 대한 예. 억제 정책을 쓰려고 하는 찰나에 원비어가 사망하는 사건이 또 벌어졌죠. 예. 그다음에 우리 한국에서는 정권 교체가 되면서 또 이번에 문정인 외교 특보가 예. 미국 뜻과는 다른 아주 어려운 시기에 아주 해서는 안 될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감정적이고 돌발적으로 꼬여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어떤 결과를 도출해서 한 길로 나갈 것인지 예. 그냥 각자의 입장만 밝히면서 또다시 다음을 봐야 될지 예. 이런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원비어의 죽음, 그에 앞서서 문정인 특보의 미 전략자산 전개 축소 발언, 이 부분이 미국의 심기를 건드렸다고 해야 될까요? 예, 트럼프를 화나게 했고 그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말에 찾아가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든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좀 끌어내고 싶어 하지만 트럼프의 지금 모습을 보면은 북한을 선제 타격하는 쪽으로 더 갈 가능성이 더 높은 거 아닌가요? 물론 지금 예. 이제 박 의원 말씀에 일부분 공감합니다만은 예. 아마 양쪽의 셈법이 많이 다를 거예요. 저는 이 문정인 예. 특보의 발언이나 또 이번에 미국의 젊은 청년의 어떠한 그런 죽음 예.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충돌을 주지만은 예. 장기적으로는 큰 틀에 한미 동맹의 기조에서 양쪽의 자주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쪽으로 할 것이다. 예. 이런 방향으로 보고요. 특히 문정인 특보에 대한 문제는 저는 학자의 양심의 문제라기보다는 예. 그분이 갖고 있는 다중성적인 면에서 아마 현 정부와 다중적 포석에서 큰 줄기의 한 부분이다. 이래 평가를 하고요. 예. 문정인 교수가 학자의 양심이든 또 아니면은 특보로서 한 말씀이든 간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내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유연성 또한 높아졌다. 예.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미국을 대하는 새로운 어떠한 접근 방법이 필요하고요. 또 미국 또한 이제는 한국을 예전의 한국으로 보지 말고 새로운 한국의 모습으로 예. 좀 더 봐줬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 국장님은 이 발언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학자로 간 거지. 내가 돈 한 푼, 그러니까 특보 맡고 있지만 사실 돈 한 푼 받지 않는다. 이제 학자적인 관점에서 얘기한 것을 왜 이렇게 난리냐라고 얘기하는 문 특보의 이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단순한 학자라면 문정인 교수의 저 얘기가 맞겠지만 일단 현재 대통령의 통일 외교안보 특보라는 또 그런 위치에 있고 돈 한 푼 받지 않는데요?
특보라고 해도? 돈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예. 그 위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번에 미국에 초청을 받게 된 것도 저런 부분이랑 또 관련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또 서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현 단계에서의 어떤 나의 위상 속에서 예.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이 어떤 파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려 같은 것들이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를 떠나서 예. 그러한 내용, 그 한미 전략자산의 축소라든지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 이런 부분은 사실 한미 당국 간에 굉장히 오랜 기간 같이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한미 간에 어떤 마크에서 여러 가지 조율 같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예. 부분들을 마치 하나의 카드처럼 그냥 이렇게 툭 던지는 그냥 학자가 아니고 어떤 대통령의 특보라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의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 언론에서 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문특보는 저렇게 뭐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또 받아들이는 쪽은 예.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문정인 특보의 발언 또 원배의 죽음을 놓고 보수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 또 이 정부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좀 높여가고 있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자, 중앙일보에 앞서 잠깐 얘기했던 기사가 좀 실렸는데 북한 방사포 로켓에 눈을 달았다라는데 영상 유도 장치가 이제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 타격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여기 이 북한 중앙일보가 입수한 북한 군수공업부 문건을 좀 보면요. 방사포탄에 대한 감사 결과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남조선 전역에 만역의 주요 대상물을 방사포만으로 타격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된 것은 대단한 일이다. 조국 통일은 문제가 없다라는 문건이 좀 실려 있습니다. 결국 이 방사포가 노리고 있는 것은 우리 한국의 주요 시설들인데 이 눈까지 달았으니 영상 유도 장치까지 달았으니 그 정확도가 더 높습니다. 이거는 사드로는 막아낼 수 없는 적어도 미사일 방사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 당국이 또 어떻게 해명해야 될지 사드 논란이 좀 불붙을 것 같아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 방사포는 사실 가장 위협적인 어떻게 보면 무기라고 봐야죠. 예. 지금 그 휴전선 인근에 또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저기에서 사거리가 한 200km 되면은 사실 계룡대 그러니까 충남, 논산 뭐 이쪽까지 전부 다 사격권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장사정포와 타격 더불어서. 그 뭐 대상 목표를 10,000개 정도로 북한이 설정했다라면은 이 수도권에 있는 어지간한 것들을 다 목표물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가장 위협적인 무기가 저 방사포라고 볼 수 있죠. 예. 자, 이 남북 관계, 한미 관계가 대단히 좀 꼬여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넘어오겠습니다. 정유라 또 영장 기각, 체게이트 추가 수사 제동 걸렸다라고 하는데 검찰이 두 번째 영장을 청구했습니다만 법원이 또다시 기각을 했습니다. 법원의 설명을 잠깐 보면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 사실의 내용, 피해자의 구체적인 행위나 가담 정도,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유라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기각하던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죄송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전화하신 거 맞으세요? 한 차례 했습니다. 한 차례. 무슨 대화 나눴어요? 그 1월 1일에 그냥 어머니가 인사하라고 바꿔주셔서. 크리스마스 때 하셨다는 거랑 얘기가 다른데. 네, 크리스마스 때 했었고요. 1월 1일에 했었고 몇 번 했었어요. 제가 그럼 한 차례가 아니네요. 한 두세 차례 됩니다. 제가 검찰 조사에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법원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누가 전화를 한 겁니까? 어머니. 몰타 얘기는 왜 잡으신 거예요? 전 거울 편지에다가 하는 못하게 앉아서 다른 편지에다가. 몰타 도피 시간이 왜 하신 거예요? 손 변호사님, 이 영장 기각된 이유부터 좀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법원에서는 추가된 혐의니까 범죄 수익 은닉 규제를 추가로 적용을 해서 그 구속영장을 재청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유죄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물증이나 증거는 좀 부족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뭐 말세탁 가정이나 삼성 돈을 쓰고 수익을 향유한 건 맞는 것 같은데 그 가정에서 이 돈의 어떤 성격이 불법적이다, 뇌물의 성격을 갖고 있고 범죄로 볼 만한 어떤 정황들을 그 당시에 정유라가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검찰에서 입증을 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실 1차 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검찰에서 보모하고 말 관리사 등을 사실은 신주평 씨하고 조사를 했었죠. 그리고 정유라 씨란 몇 차례 더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안종범 전 수첩이나 이런 것들도 등장을 했는데
그 증거들이 제출이 되더라도 약간 그 법원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유죄로 볼 만한 증거가 충분히 소명되긴 어렵고 예. 뭐 몰타로 시민권 취득의 어떤 여러 가지 시도를 했을지언정 현재로서는 도망가긴 어려운 고조 아니냐. 예. 매일매일 언론들이 이제 지켜보고 있고 또 아들과 같이 있기 때문에 뭐 수사에 비협조적인 것보다는 수사나 앞으로 형사재판에서 출석할 가능성은 높다. 이런 측면에서 도망갈 가능성도 적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예. 법원의 판단이니까 존중하겠습니다만은 검찰이 머쓱해졌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이렇게 정유라를 데려오려고 덴마크 그 검찰 당국에다 그렇게 송환 요청을 하고 그랬습니까? 데려올 이유가 없었지 않습니까? 검찰 입장에선 최선을 다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구속의 필요성은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판단을 하는 것이고 검찰 입장에서는 또 구속 수사가 검찰 입장에 수사의 어떤 편의성이나 예. 효율성이나 그런 신병 확보를 할 그 이유가 뚜렷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밝힐 만큼 밝혀서 법원의 심판을 받아보겠다. 1차 기각이 되고 나더라도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서 그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예. 의혹이 남지 않도록 우리가 빠짐없이 수사를 해보고 다시 한번 도전했지만 이것이 이제 인정이 안 됐던 거지 검찰이 무익한 수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 아마 알겠습니다. 초기에 정유라 씨가 만약에 국내로 들어왔다면 그 당시 분위기를 생각한다면 업무방해 혐의만으로도 그러니까 이화여대 부정입학 관련된 것만으로도 예. 구속됐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좀 흐름 자체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되도록 구속을 안 시키는 게 이제 인권 보호 측면에서 맞죠. 그래서 이제 정유라 씨도 사실은 뭐 여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만 인권 측면에서 보면은 구속이 안 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바람직하긴 합니다만은 국민 밉상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정유라 씨에 대해서는 유독 이제 구속시켜라 이런 이제 목소리가 좀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저기서 보면은 예. 그 정유라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통화를 한 차례 했다고 맞아요. 했다가 예. 2번 했다고 또 말을 바꿨거든요. 예, 그 자리에서도 말을 바꿨어요. 예, 그 전에 제가 얘기 들었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한 번 보고 그 외에 접촉이 없었다 이렇게 맞아요. 예, 예.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이왜 그 대통령과의 접촉을 굳이 부인을 하고 예. 거짓말을 했는지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정유라도 그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본 지가 초등학교 때 이후로는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전화 통화한 적 없다라고 본 적이 없다는 좀 다른 말이니까 그렇게 얘기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했고 박 전 대통령도 정유라에 대해서는 뭐 꽤 유연히 뭐 그러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던 것처럼 그 예전에 한 보수 언론 TV와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죠. 이런 걸 보면은 정유라가 이렇게 화장기 없는 얼굴로 딱 카메라 앞에 기자들 앞에 서면은 왠지 좀 불쌍해 보이고 좀 그래서 동정심을 유발하는 것 같은데 말하는 걸 딱 들어보면은 우리 박종희 의원님 지적했듯이 순간적으로 말 바꾸기도 할 줄 알고 그렇죠. 뭔가 영악하다라는 인상을 좀 받게 돼요. 그렇죠. 아무래도 정유라 딱 생각하면 예. 예전에 그 인터넷에 본인이 이렇게 썼던 글이 연상이 되면서 예. 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 밉상처럼 이렇게 들리는데요. 또 정유라 씨가 몰타 망명서를 예. 이렇게 그 브로커에서 그 제안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몰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어학연수 영국령이었었기 때문에 예. 어학연수 관련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타진을 했어도 굉장히 아이를 키우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그런 장소로 생각이 들어서 본인이 아마 그 거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몰타로 도피할 생각을 하지 않았냐는 그 기자들 질문에 정유라 씨의 답이 진짜 명답입니다. 그 편지에 쓰지 않고 다른 편지에 썼는데요. 이렇게 피해갔어요. 그게 보통 사람들은 네, 아니 맞습니다, 틀립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텐데 기자들이 말했던 그 편지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 자체가 틀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피해가는 이제 일종의 굉장히 순발력도 뛰어난 것 같아요. 전 이번에 그 검찰의 2차 영장 청구 기각된 거 보면서 지금 앵커 말씀대로 정유라의 어떤 심리 이런 상태에 대한 부분은 다 공감을 하고요. 특히 이제 걱정되고 좀 검찰에 대한 우려가 됐던 부분들은 포위 전략에 대단한 허점이 많이 드러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비교를 해보죠. 간첩죄라고 있습니다. 엄마가 간첩이에요. 큰엄마가 간첩이에요. 간첩에 대한 음모가 있었어. 이럴 경우에 자식이 된 도리에서 이 부분을 불고지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정유라가 많은 습득을 했어요. 옆에 고급 정보를 취득을 했어요. 또 이번에 몰타든 다양한 곳으로 피난 가고 싶었어요. 이 부분들이 저는 22살의 아이로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저항이라고 저는 보고 그냥 본인도 살아야겠으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검찰에서 예를 들어서 범죄 수익 은닉죄라는 그런 부분으로 몰고 왔다라는 부분은 국민적인 공감을 얻기가 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국민들의 많은 분들이 죄는 미워도 예. 그죠? 죄는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기본적인 양심이 깔려 있거든요. 우리가 얼마든지 큰 엄마인 박근혜와 예. 또 엄마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는 북한의 김정은의 버금가는 엄청난 사태입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맹 교수님 말씀도 뭐 이제 일리가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만은 네, 네. 사실 정유라가 그렇게 자신은 모든 관련된 국정농단 사태에서 빠져 있는 제3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물론. 네. 이상화 지금 독일 법인장의 얘기도 정유라가 이 삼성의 승마 지원은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또 이제 지금 뭐 이름이 비대구로 바뀐 코레 스포츠에서도 이사도 맡고 있었고 월급도 받고 있었고 정유라가 왜 제3자냐. 그러니까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이번에 굉장히 아쉬움이 많죠. 예. 그러니까 정유라라는 고리를 통해서 그것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로 연결되는 이 뇌물죄의 고리, 예. 그것을 확실하게 확보하려고 사실 했던 것인데 예. 이 정유라 씨에게 이번에 그 혐의를 추가했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그것이 예. 결국 이제 삼성에서 지원했던 정유라 씨가 탔던 말, 그 예. 기타나 V를 이른바 이 블라디미르라는 그 예. 명마로 바꾸는 과정, 이 과정에 예. 대해서 정유라 씨는 누구보다 그 수혜를 입은 당사자이고 그 예. 과정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 돈이 예. 오간 흐름 같은 것들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반드시 구속해야 된다. 이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추가가 된 건데 예. 그것이 기각됐단 말입니다. 그럼 검찰 입장에서는 이 뇌물죄 입증으로 가는 하나의 뭐 여러 가지 길 중에 예. 하나의 길 부분이 또 막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핵심적인 예. 공소유지를 하는 부분에서 이 뇌물죄 부분을 어떻게 하면 검찰은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것인가, 예. 이 숙제를 여전히 안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손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뭐 박근혜 전 대통령과 통화했던 것을 말 바꾸기 한 것도 그렇고 그 편지에다 쓰지 않고 저쪽 편지에다가 썼는데요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기자들의 질문을 피해가는 그런 전략도 그렇고 이게 순수한 그러니까 철부지 20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영악한 누구 표현대로 이제 그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정유라를 가볍게 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고 말이 자주 예. 바뀌고 한다는 건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걸 방증하는 겁니다. 예. 정유라 씨는 순수하기보다는 굉장히 교모하게 음. 이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회피하거나 최대한 처벌을 모면하는 예. 수순으로 지금 과정들이 진행된 예. 거거든요. 덴마크에서 오래 그렇게 버틴 것도 조금 여론이 식었을 때, 예.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지금 사실 많은 국정농단 형사 재판들이 사실은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거나 막바지에 이른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시점에 들어온 것도, 그리고 모두 어머니가 알고 있고 구체적인 건 모르고 가담하지 않았고 이런 모든 그 변명들이 예. 사실은 정유라 씨가 주도 면밀하고 치밀할 수도 예. 있지만 이 모든 건 역시 최순실이 그 계획을 짜고 지도를 하고 예. 교묘하게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팁을 주고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런 전략들이 정유라 씨가 어린 나이고 예. 아직은 독립적으로 경제적인 활동이나 이런 걸 하기 전에 연령대가 지금 수사와 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법원에서 고려된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예. 결국은 정유라는 굉장히 치밀한 전략가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예. 이 모든 여러 가지 국정농단의 시발점이 정유라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그렇게 예.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무지랭이에 불과하다, 또는 철부지에 불과하다. 또 심지어 이 지금 정유라 씨 쪽 변호인은 뭐랄까 잔챙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어를 낚으면 잔챙이는 놔준다 이런 제 표현까지 있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공감하는 거지만 정유라는 결코 잔챙이나 피라미나 무지랭이는 아니다. 오히려 최순실보다 더 한 단계 위다라는 핵심 측근들의 말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검찰이 쉽지 않은 수사를 계속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SK 임원 안종범 수석대에 누군가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는데 K스포츠 지원 요청과 질책이 이례적이었다. 대관 담당하는 박영춘 전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1차 미팅 후에 박 부사장은 SK의 한 임원으로부터 안전수석이 박영춘 전무가 누구냐? 너무 빡빡하게 군다라는 질책을 들었다고 합니다. 박 부사장은 제가 20여 년을 중앙부처에서 청와대와 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 수석 요청사항의 미팅 결과가 곧장 수석에게 보고되고 이를 수석이 언급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다. 수석에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에 누군가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박영춘이 지금 부사장입니다만은 이 박영춘 부사장의 기지 때문에 사실 SK가
살아난 거거든요. 이 국정농단 사태에서 살짝 빠지는 오히려 이제 굉장히 높은 공을 줘야 되는데 이 임원의 얘기는 안종범 수석이 이 정도로 압박을 가하는 것은 뒤에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그 누군가는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요. 예. 박 부사장으로서 SK는 살아났지만은 예. 그 이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SK의 입장은 정말 무지 어려워졌잖아요. 예. 분명히 그 뒤에는 누가 있겠냐. 바로 뭐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는 것은 예. 뭐 부동의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업을 하는 사람들로서 더군다나 일반적인 업무는 행정관 정도가 전화를 하거든요. 예. 그리고 조금 센 문제는 사실 특수 문제 같은 경우는 선임 행정관. 예. 근데 이 경제수석이 전화를 걸어서 그런 부분들을 부탁할 정도면은 그 뒤에는 당연히 대통령을 대리하는, 대통령을 예. 또 대리하는 최순실이 있다. 뭐 이런 문제까지도 확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 네. K스포츠 재단에 대한 지원 요청 금액이 너무 크고 이 재단의 성격도 불분명하니까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혹시나 청문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말을 이 박영춘 전무가 최태원 회장에게 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무산이 됐잖아요. 지원이. 그 얘기를 들은 안종범 수석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영춘은 순순히 협조할 놈이 아니다. 재단을 죄인 취급한다더라라고 질책한 얘기를 다른 임원을 통해 전해 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도 모든 거는 대통령이 시켜서 지시에 의한 것이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 대목만 놓고 보면은 대통령이 지시가 있었습니다만은 안 전 수석도 이 적극적으로 이 뭐랄까 기업들을 압박하는 행위에 가담한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사실은 그 당시에 예. 이렇게 SK 임원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권 예. 바뀌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는 예. 그 당시에도 그런 여러 가지 불법성이라든가 돈의 성격이라든가 그 과정이 문제가 될 소지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고 그런 얘기를 전달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수석이 계속 밀어붙였다는 것은 예. 분명히 이것이 박 대통령의 지시가 가지고 있는 무게라든가 불법성을 충분히 알면서도 가담했다라고 볼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고요. 이런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분명한 거는 큰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의사결정 과정에서 누구나 한 명이 예. 준법 의식이 조금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할 수 있는 사람만 있다고 한다면 사실 예.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전례로 삼고 교훈을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사실은 이렇게까지 문제가 있고 문제가 뭐 우려가 되고 그럼에도 밀어붙였을 것은 뒤에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SK 임원들도 안종범 수석 뒤에 누군가 있다. 이런 큰 힘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큰 힘은 결국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예. 그렇다면 이 진술 자체가 이 국정농단 사건의 어떤 뇌물이나 재단의 돈을 받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뒤에 있다. 그러니까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의 어떤 그 공범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진술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왜 문체부 공무원들을 향해서 구질구질하게 그런 부당한 지시가 내려오면 구질구질하게 그냥 있냐. 옷 벗고 나와서 이제 깔끔하게 살지.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좀 했잖아요. 안종범 수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그 SK의 일반 민간 기업에 있는 전무조차도 이런 일을 했다가는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게 되는데 경제수석까지 하시는 분이 이런 지시, 대통령의 이런 지시가 나중에 문제가 될 거라는 걸 몰랐을까요? 왜 그거를 그 자리에서 거절을 못했을까요? 그게 이제 지금도 우리 자유한국당 내에서 예. 어떤 그 최면에 걸린 거 아니냐 이렇게 집단 최면에 걸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긴 대통령도 포함됩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최순실이 건 최면에 다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최면인지 최순실 최면인지 예. 아니면 서로 이렇게 최면을 걸었는지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는지는 뭐 예. 제가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인데 완전히 꿈을 꾼 것 같은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예. 잘못된 부분을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 그거를 당겨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이 전부 다 그냥 한 줄로 쭉 서서 마치 그냥 예. 모든 짐승의 무리가 바다로 빠져 자살을 하는 것처럼 쥐들이 예. 이렇게 이제 파멸의 길로 갔던 것이죠. 그게 보면은 과연 그것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의 예. 정말 기획의 힘으로 간 것인지 정말 안종범 같이 순수한 사람 사실 예. 굉장히 그 교수 출신으로서 다른 직업을 가져보지 않은 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안 되는 거를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예. 안 되는 것을 자기 능력으로 자꾸 일을 만들어서 예. 뒷받침을 하려고 했던 이런 것들이 되니까 이제 블랙리스트라든가 예. 여러 가지 일이 나온 거죠. 근데 이게
정권 초기부터 사실 안 됩니다. 노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레이저를 이제 계속 쏘았다니까 그때부터 이제 길들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서서히. 아니 그러니까 레이저를 쏠 것도 없어. 이때 되면 이제 그 사람들 자체 포진한 인사들 자체가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야말로 나를 위해서 충성을 다할 사람들로만 포진이 된 거예요. 애초에. 그러니까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초기에는 조금 있었지만 다 이제 내쳐지고 그런 사람들로 포진돼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의 문화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안종범 전 수석이 생각을 좀 다르게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문화가 대통령의 어떤 지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안 됐고 그 사람들 자체도 그러면 저는 이렇게는 업무 못합니다 하고 사표를 내고 나갈 사람들은 애초에 박 전 대통령이 쓰질 않았던 거죠. 그런 식이 됐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더 본인의 파멸을 재촉한 건데 이것이 생물학적으로 보면 이른바 동종교배의 위험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종교배를 해야 경쟁력도 강해지고 그 속에 어떤 새로운 또 이 자극을 받아서 거듭나는데 비슷한 동종교배만 계속 하다 보니까 점점 이 경쟁력이 퇴화돼서 결국은 정권이 이 뭐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쪽까지 스스로 이 박근혜 정부 초기에 이제 허태열 비서실장 체제에 조금 안 된다는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랬다면서요. 그런데 이제 허 실장이 교체되고 김기춘 실장이 오면서부터 이제 완전히 이제 이 죽은 모시듯이 이렇게 가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을 만들었던 공신들, 소위 그 7인의 뭐 이런 분들이 또 싫은 얘기 하면은 또 안 보고 이래서 전부 남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뭐 유승민 뭐 이런 분들이 다 이제 떨어져 나가는 계기가 된 거죠. 자신의 주변에 자신의 말만 듣는, 말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로만 둘러싸여 있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분들 역시도 집단 체면에 빠져 있었다. 글쎄요, 그렇게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합리적 이성이 마비된 그런 정권이었다라는 얘기들이 흘러나오네요.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절대 충성을 하는 그런 참모들만 옆에 있었다면은 지금 이 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 책임을 지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모두 다 대통령에게 그 떠넘기고 있죠. 떠넘기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으셨나 하고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안종범 수석이 경제 마인드는 모르지만은 정무적인 판단력이 저는 없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아까 SK의 어떤 박정무 같은 경우도 판단을 할 줄 알잖아요. 청와대에 근무하는 360여 명의 행정관도 파트는 다르지만은 자기의 어떤 주종 외에 전체적인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정무적인 판단이 제일 우선돼야 됩니다. 거기서 오는 비극이죠. 근데 이 정무적 판단 그러면 안 전 수석도 있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하나은행 문제와 관련해서 이상화 본부장을 뭐 승진시키라 이런 식의 압력이 김정태 회장에게 갔을 때 김정태 회장이 듣지 않으니 당신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느냐라는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나름의 정무적 판단으로 정무적 감각이 떨어지는 김정태 회장한테 야단을 친 거란 말이에요. 앵커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제가 이제 안종범 수석은 사실은 대학교 졸업 후에 유학을 갔다 왔고 그 이후에 교수가 유일한 직업이에요. 저분이 사회적 경험이 전무합니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같이 본 안종범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무적인 판단은 할 줄 알지만 잘못된 정무적 판단을 좀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이런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여전히 이런 상황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충성을 다한다고 해야 될까요? 신뢰, 믿음을 계속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열성 지지자들이 좀 몰려왔는데 박근혜 대통령께 경례 이런 얘기까지 좀 했습니다. 어제 재판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재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리치신 분 일어나실까요? 라고 얘기했고 더 이상 방청을 허락할 수 없다. 퇴정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성을 주 씨라고 밝힌 이 남성에 대해서 이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더 이상 방청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근데 이분 나가면서도요. 대한민국 만세다. 애국국민 만세다. 민족의 혼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외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뭐 이뿐만 아닙니다. 앞섰던 다른 이제 지지자들도 이런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뭐 열성 지지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법정 안에서는 절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이분들의 법정이라는 그런 이성적인 거는 판단도 최고 권위는 법원에 주어진 것이지 피고인은 그 법정에서 숙연하게 재판을 공정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만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피고인을 위해서 뭐 응원한다, 대한민국 만세, 애국 이런 것들은 다 정치적인 구호나 그 피고인을 위한 어떤 선전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는 재판 방해행위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재판부가
그 진행을 수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판의 지휘권을 행사하는데 그에 따라오지 않으면 방청을 허락할 수 없고 심지어는 감치 재판도 할 수 있고 정도가 넘어가면 법정 모욕죄까지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본인이 지지자지만 충성심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박 전 대통령한테 결코 도움이 되는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면 방청을 전면 금지할 수도 있고요.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되는데 이런 감치 재판이라든가 이 사람들 퇴정하는 데 시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든 법정에 그 유해한 행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엄단해야 된다. 우리가 일반적인 형사 재판에선 저런 행동이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박 전 대통령 피고인이 들어왔다고 뭐 경례 이런 행동은 사실은 상식 밖의 행동이기 때문에 지지자분들이 정말 박 전 대통령을 위한다고 한다면 법정에서 저런 행동은 하지 않는 게 피고인을 위한 겁니다. 저런 행동 자체가 이제 박 전 대통령의 격을 떨어뜨리는 행동이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지자들로서는 마음으로 오히려 뭐 충성을 다한다, 박 전 대통령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격을 떨어뜨리는 행동이고 저렇게 된 이유는 이게 이제 저 68명 정도가 일반인 방청이 허용이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 할 때는 거의 그 방청권을 얻기 위해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지 않습니까? 8대1이 넘었어요. 굉장히. 그런데 요즘은 이제 재판 관심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요즘은 뭐 한 4대1 정도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많이 신청을 하고 일반인 관심은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그 68명 중에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비율이 이제 많이 늘어나면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 생기고 있는데 재판부는 앞으로 이제 더 좀 점점 뒤로 갈수록 그런 갈등 소지가 커지기 때문에 더 엄정하게 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정치도 마찬가지고 이 종교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한번 빠지면 그분들하고 대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잖아요. 이제 이건 신념의 문제 이제 되기 때문에 이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장에서 애국국민, 민족의 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민족의 혼은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면 이게 뭔가 이 합리적인 답변이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혼자 계시고 외롭다고 생각을 하셔서 유일한 만남의 그 창구가 재판정이니까 거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민족의 조국 근대와 민족의 혼 그리고 박근혜 이게 전부 일체화된 생각들이죠, 그분들이. 민족의 혼.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는 게 민족의 혼을 지키는 것이다. 그다음에 국가를 지키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전에 국정교과서 문제가 있었을 때 박 전 대통령이 혼이 비정상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지지자들은 그 어떤 국민의 혼, 민족의 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상징성 있는 단어로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그런데 형사재판 유무죄하고 민족의 혼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제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내세웠던 게 그 민족 정신의 부활, 민족혼의 어떤 재정립 뭐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지지자들은 그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생각 이런 것이 그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지금 투여가 돼서 그런 용어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나 다른 대통령이 되면 민족의 혼을 지킬 수 없는 건가요? 민족의 혼은 다 사라지나요, 우리나라는? 제가 소국장님한테 물어볼 말은 아니고 이분들한테 물어볼 말인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넘어오겠습니다. 남방열사 김부선 검경에 끌려다니며 추웠다라고 하는데 비리 폭로 후에 이젠 눈 감을 것 명예훼손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호소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한때 남방열사로 불리긴 했습니다만은 폭행 사건과도 좀 연루가 되면서 주민들과 옥신각신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 재판이 사실 김부선 씨에게 약간 좀 불리하게 돌아가나요? 어쨌든 이 남방열사였던 김부선 씨가 너무 추웠다면서 이제는 눈을 감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황승경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이 김부선 씨의 행동이 처음에는 용기 있는 행동이다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박수를 받았는데 막상 서울시라든지 지자체들이 해당 아파트나 이런 데를 조사해 보니까 물론 일부 이제 문제가 있는 아파트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좀 나왔고 또 이 비리 폭로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 주민들과의 뭐 몸싸움, 폭력 사태도 좀 있었거든요. 우리가 김부선 씨를 남방열사로 부르는 게 맞는 표현인지. 네, 남방열사도 좀 약간 성급한 그런 표현도 있었었는데요.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제기한다는 그 자체가 예. 굉장히 힘든 일인데 먼저 나서서 이렇게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근데 예. 김부선 씨 입장에서는 그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좀 더 거칠게 이렇게 어필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갈등이 굉장히 야기가 되고 그러면서 예. 어떤 본인 스스로 굉장히 힘든 또 연예인이다 보니까 이미지로서 어떻게 예. 보면 그런 먹고 산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그렇게 되는데 김부선 씨의 이미지와 그 난방 예. 열사가 그닥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고요. 오히려 연기자로서 자신의 그 이미지를 좀 더 제한하는 그런 역할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 손 변호사님, 이 지금 검찰 쪽과 이 김부선 씨 쪽의 입장이 약간 이제 다른데 이게 이렇게 막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가요? 김부선 씨 입장에서는 명예훼손죄로 예. 유죄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자신이 어떤 범죄로 처벌을 받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김부선 씨 입장은 내가 혹시 허위 사실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공익적인 목적에서 한 것이고 내가 예. 어떤 입주민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나 허위 사실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무죄를 예. 주장하는 것이고 근데 일단 많이들 아시겠지만 형사재판에 기소가 돼서 재판이 열린다는 것은 예. 유죄의 증거를 검찰이 제출을 했고 피고인이 무죄 주장을 해서 그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도 높은 거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김부선 씨가 조금 초조할 수도 있고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할 예. 수도 있고 또 연예인으로서 어떤 유죄로 판단받는 것이 굉장히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절절함을 호소하고 재판부한테 내 의도는 공익적인 목적이었다 이런 예. 것을 어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보면 1심에서는 이제 벌금 150만 원 선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항소심이 진행되는 와중인데 김부선 씨 측에서는 이게 어떤 이 일부러 그런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 예. 검찰에서는 그 글을 입주자 대표와 관련된 글을 김부선 씨가 올렸을 때 이미 그 글 자체가 허위라는 것을 김부선 씨가 알고 있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형량이 가볍다. 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김부선 씨로서는 사실은 그 검찰의 주장 부분이 맞다면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입장인 것은 분명하죠. 예. 뭔가 이제 의도는 좋은 의도로 얘기를 했더라도 구체적인 행위에 있어서의 어떤 범죄 혐의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본인이 연루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뭐 심적으로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어떤 옳은 일을 할 때 그 예. 과정이라든지 기타 절차 이런 부분도 상당히 어떤 공정성을 예. 갖고 가지 않으면 곤혹스러운 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옳은 일을 할 때요, 이 절차 다 지키고 과정 다 제대로 이제 정상적인 과정 밟아가면 그거 폭로 못 합니다. 예. 시간 한참 걸리고 또 이제 막히기도 하고요. 글쎄요,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우리가 앞서 잠깐 하나 빼놓고 갔는데 최순실 일가 재산 몰수에 의원 23명이 참여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사특별법 발의 추진안입니다. 과거에 이제 전두환 특별법처럼 최순실 일가가 재산을 축적해 온 것에 대해서 모두 몰수하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안민석 의원의 경우에는 박정희 정권 당시부터 이 재산 축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모두 이제 좀 소급해서 재산을 좀 들여다보자라고 하는데 지금 여의도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3명의 의원이 참여했는데 가능성이 좀 있는 건가요? 특별법 만들어질? 물론 이제 최순실 일가의 예. 국정농단과 그에 따른 이제 재산 추적과 또 환수는 당연히 돼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범위를 정해서 언제부터 할 것인지에 대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최순실의 문제, 최태민부터 올라가서 그럼 박정희 무슨 뭐 독일의 무슨 도피 이거까지 나와버리면은 그것이 순수성에서 의심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 법은 정치적으로 확대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축소해서 효과를 거두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또 예를 들어서 뭐 적확한 표현은 아니겠습니다만 이 보수 정권이 아닌 다른 진보 정권의 또 다른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비리가 있었을 때 그거를 지금 환수하자 해서 또 확대해버리면은 우리의 지도자들을 전부 다 난도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순실 일가에 특정을 해서 현실 가능한 그 부분에 대한 지금 보면은 뭐 가계도라든가 뭐 회사의 그 독보를 쭉 보면은 조금 비현실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치적으로 하지 말고 철저하게 이 국민 법 감정에 충실한 또 현행법에 충실한 그런 특별법이 됐으면 합니다. 뭐 독일에 뭐 10조 원이 있네 뭐네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한때 나왔었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좀 드러났는데 어쨌든 안민석 의원이 굉장히 의지를 갖고 이 부분을 좀 추진하고 있는 거 같아요. 저는 박종희 의원님과 약간 좀 다른 의지를 갖고 있는데요. 재산 환수 촉진법은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 누적돼 있는 우리 국가의 총체적인 문제를 시작하는 이제 단초입니다. 방금 말씀대로 우리가 파병
베트남 파병 용사들한테 예를 들면은 13,000불을 받았다고 하면은 당시 미국이 우리는 그 당시에 5,000불도 안 됐어요. 근데 발표는 5,000불이지만 실제 준 돈은 500불입니다. 엄청난 이 모든 부조리의 형태가 물론 예. 일부분은 우리가 산업화해서 경보수 썼다고 하지만은 상당 부분이 국가의 독재자가 그 부분을 은닉했다라는 부분이 있기 예.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23분은 299명, 300명 국회의원보다 훨씬 용기 있는 분들이고요. 추적자 안민석 의원의 용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박수를 치고 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양면에서 다 같이 좀 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군요. 예. 근데 손 변호사님 하나 궁금한데 지금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이라 좀 뭐 성급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최순실도 그렇고 추징이 나오게 될 가능성도 있나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뇌물이 유죄로 인정이 되면 예. 필요적 몰수 추징이라고 해서 뇌물이 유죄가 되면 그 뇌물친 기소된 금액에 대해서 몰수 추징이 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최순실 재산에 대해서 재산 보전 조치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형사 재판에서 처리가 될 텐데 지금 안민석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전전 수십 년 전에 올라가서 예. 그 당시에 박정희 정권 때 이제 박 전 대통령과 예. 친분이 있었던 최태민이 받은 어떤 불법적인 자금의 거래나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다. 예. 조사라는데 이 조사에 그치지 않고 수사권까지 부여하는 지금 법안을 발의하시고 예. 그에 이어서 이제 사실이 확인이 되면 그것을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불법적인 자금이 있다면 사실 국고에 기속하는 것은 국민들이 지지를 할 것으로 예. 보이고요. 다만 이제 실익이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이미 특검에서 한번 이 재산 형성 과정을 한번 스캐닝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뭐 지금 발표된 게 없어요. 예, 근데 뚜렷하게 뭔가 발표되거나 확인된 것이 없기 때문에 발표가 예. 되지 않았을까. 그것도 왜냐하면 특검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전 사건이고 수십 년 전에 생존했던 사람들 또 안 계신 분들이 예. 많아서 조사나 수사가 좀 난점이 있는 부분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때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서 이번에 법안 발의를 통해서 확인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거 아닐까 싶습니다. 예. 뭐 DJ 정부 때 세무조사도 한번 해봐서 정확한 재산 규모를 파악해 놨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힘내라 양산 5남매 성금 1억 2천만 원이 모여서 눈물로 전달이 됐습니다. 아파트 외벽을 칠하면서 노래를 들었다고 해서 옥상에 누군가 올라가서 밧줄을 끊어버려서 숨진 그 유가족들에게 각지에서 좀 성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아직 우리 사회는 좀 괜찮아요. 예. 예. 굉장히 참담한 사건이었지만 또 이렇게 따뜻한 온정들, 뜨거운 온정들이 이렇게 예. 온다고 생각하니까요. 좀 더 이렇게 살만하구나라고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또 세계 커뮤니티에서 일주일 동안 거의 5,000명이, 그러니까 고등학생에서부터 시작해서 해외 예. 동포까지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 부인께서 이렇게 예. 감사의 눈물을 이렇게 흘리셨다고 하는데 그 피해자 부인이 말씀을 하실 때 오남매를 독수리 오남매라고 이렇게 표현을 그쵸, 하셨다고 예. 해요. 그래서 저 가족이 굉장히 이렇게 화목하게 평상시에도 이렇게 예. 사랑으로 이렇게 뭉쳤구나라고 해서 더더욱 안타까운 그런 예. 느낌입니다. 뭐 자식이 많아서 이제 화목할 수는 있지만 사실 뭐 노동자의 삶이 다 그렇듯이 이렇게 유복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뭐 넉넉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하루하루 열심히 이제 부모들이 일을 해야지만 5남매를 키울 수 있는 정말 뭐랄까 아주 전형적인 서민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가장이 숨졌으니 그것도 억울하게 숨졌으니 그 자식들도 그렇고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남동녀로 그 부인이 컸기 때문에 애들 욕심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예. 5을 낳고 5을 키우려다 보니까 이런 평범한 직업 가지고는 안 되죠. 수입이 안 되니까 예. 그렇게 이제 외벽 위험한 청소를 하는 예. 위험한 일을 택했고 그런데 이제 목숨을 또 어이없게 잃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나폴함에 이렇게 예. 가족들이 이렇게 쓴 편지들이 이렇게 왔었었는데요. 예. 정말 우리 사회가 뭐 이렇게 등급이라든지 어떤 수치로 이렇게 예. 막 그 행복의 치수가 이렇게 매겨지는데 거기에서 이 가족은 그래도 예. 굉장히 행복하게 있었구나 해서 잔잔한 이제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너무 이게 날씨도 더우지만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음악 소리 좀 시끄러우면 좀 줄여달라고 얘기하면 되지. 그 옥상에 올라가서 그걸 밧줄을 끊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또 인터넷 수리와서 속도가 느리면 그걸 좀 빨리 개선해달라고 하면 되지. 그 수리 기사를 또 칼로 찔러서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사회의 분노 조절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유괴 살해한 인천 초등학생의 어머니가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했습니다. 인천 8살 여자아이를 유괴해서 살인했던
고교 자퇴생 비양이 있었죠. 뭐 내 안에 다른 누군가가 있다. 뭐 이래서 다중인격장애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가해자 엄벌해달라라고 호소문을 했어요. 손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이 가해자가 내 안에 다른 누군가가 저지른 것이지 내가 저지른 게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피해자 입장에서는 예. 그 형사재판을 들어가시면 알겠지만 형사재판의 주인공은 피고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형식으로 형사재판들이 이루어지는데 예. 요즘에 이제 많이 그 등장하는 것이 피해자의 인권론이에요. 예. 피해자도 형사재판의 주체자로서 이 재판에 대한 어떤 의견을 밝히거나 이런 예. 것들이 이제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건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 정말 금쪽 같은 아이가 잔혹한 범죄로 죽었습니다. 그러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어떤 피해로 회복하고 용서를 빌기 위한 진정 어린 사과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해자 측에서는 그러니까 피해자의 시각에 보면 반성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정신병력을 변명으로 해서 심신미약 주장을 하면서 형을 감경받고자 하고 범죄를 저지른 그 10대 미성년자는 또 잘 모르겠다. 발뺌만 하고 그러니까 사죄 의사도 미약한 데다가 거기에 뭐 12명의 뭐 막강한 변호인단을 대거 선임해서 뭔가 형사의 공방전을 벌이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죽은 내 아이만 불쌍한 것 같고 이러다가 정말 형이 감경되면 우리 아이 죽음은 누구한테 보상을 받나 이런 여러 가지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절절히 호소문에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 피해자 가족들도 사실은 제도적으로 보장을 한다면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를 해서 충분히 형사재판에서 엄벌이 필요한 이유들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야 되고 가해자도 이런 심신미약 주장도 법률적으로 필요하다면 하겠지만은 그에 앞서서 진정으로 용서를 빚는 작업. 그리고 용서를 비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절차 이런 것들이 진정성이 느껴져야 되거든요. 지금 피해자 어머니는 그런 진정성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뭐 가해자를 엄벌에 처한다고 한들 그 사랑스러운 딸이 살아서 돌아오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딸이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사라진 그런 엄마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면 뭐 충분히 또 이해가 되는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검찰개혁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검찰 내부는 좀 굉장히 어수선하고 좀 지저분한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장검사가 그 법조 브로커한테 향응 접대 골프를 받아서 면직이 청구됐고요. 또 다른 검사는 여직원을 성희롱한 걸로 좀 드러났습니다. 손영석 국장님. 지금 사실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의 낙마 뒤에 이제 검찰개혁이라든지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뭐 일선 검사들의 뭔가 협조가 있지 않았냐라는 얘기가 이제 뭐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좀 돌잖아요.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일들이 터지면 검찰로서도 사실은 굉장히 좀 곤혹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뭐 어쩌다 한 번이어야 말이죠. 수시로 터져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뭐 그런 사건이죠. 이게 뭐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혁신, 변화, 개혁 이런 것도 당연히 필요하죠. 법무부에 지금 검사들이 뭐 요직을 다 차지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검찰 내부의 어떤 문화의 혁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또 동시에 같이 갖춰야 제도적인 혁신과 인사에 대한 혁신 그리고 문화적인 혁신 이런 게 같이 가져야 되는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검찰 내의 문화에서 검찰 내부에서의 문화도 이게 선배 검사와 후배 검사 사이에 성희롱이 있었던 것이고 또 외부의 어떤 이제 브로커와의 향응이라니 술자리, 골프 접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건데 그만큼 어떤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무감각증 이런 것들이 지금 만연돼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한 어떤 검찰의 변화, 개혁이 필요하다. 뭐 이걸 얘기해 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이 그 동료 여검사한테는 성희롱에 그쳤지만 검찰 여직원한테는 차에 태우고 소운을 잡는 성추행을 한 것처럼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거는 강제추행죄, 업무상 위령죄나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징계에 그쳤다는 거죠. 사안을 좀 더 면밀히 봐야 되고 검사들이 뭔가 잘못을 했을 때 그냥 징계 처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수사하고 처벌하는데 적극적으로 검찰이 의지를 보여야 됩니다. 문제 있는 검사가 등장을 했을 때 그냥 징계, 솜방망이 징계로 묻힐 것이 아니라 확실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 사건에서도 그런 의지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는다라는 점에서는 검찰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봐야 되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글쎄요, 이제 검찰 개혁 사시가 폐지되면 좀 뭐 바뀌는 게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사시 계룡남 계룡녀
개천에서 용이 용난 남녀를 가리킨다라고 하는데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뭐 마지막 사시에 떨어진다고 법준이 될 수 없는 건 아니죠. 로스쿨에 입학하면 되는데 학점이나 영어 성적이 좋아야 되고요. 등록금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마 변호사가 이제 법조인이 되기는 쉬운 것 같지 않습니다. 동료 고시생 책 54권을 훔친 고시 장수생이 있었는데 고시원에서 이제 18차례에 걸쳐서 이 책들 같은 걸 훔쳤는데 책과 휴대전화를 사들인 중고서점 휴대전화 판매업자 5명도 이제 붙잡혔습니다. 사실상 자포자기한 것 같더라. 자신과 같은 처지인 고시생들의 책을 훔친 데 대해서 자책하고 반성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이제 기사가 좀 실렸습니다. 고시 통과하기 어렵죠. 그러나 이제 생활비는 계속 나가야 되고, 예, 고시원에서 아무리 줄여 쓴다고 해도 동료 그러니까 이제 시험은 잘 합격이 안 되고, 먹고는 살아야 되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뭐 부모님의 기대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런 일이 좀 벌어지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른바 뭐 고시낭인이라고 표현을 고시낭인. 예. 거기에 모든 걸 거는 거죠. 근데 뭐 생계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책이 한 권에 좀 비싸고 이러니까 책을 비싸죠. 한 54권 정도를 훔쳐서 그걸 팔아서 한 420여만 원 정도의 이득을 취했다라는 건데 참 또 다른 어떤 안타까운 인생을 하나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거 보면은 우리 손정혜 변호사님처럼 변호사 되신 분들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정치권으로 가겠습니다. 문 대통령 손목시계를 만든다라고 하는데 친필 서명을 새길 것 같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뭐 손목시계를 다들 하나씩 만들었는데 이 소식 박진아 아나운서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진 손목시계를 제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 달 초에 제작이 완료될 예정이라는데요. 문 대통령의 기념식의 앞면 상단에는 청와대를 상징하는 봉황 표시가 들어가고 하단에는 대통령 문재인이라는 문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뒷면에 들어갈 문 대통령의 친필 구호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이런 대통령 시계는 박정희 전 대통령 이래 정권마다 계속 제작됐습니다. 취임 기념으로 만들어 지지자들이나 국가유공자, 청와대를 방문하는 손님 등에게 선물로 전달해 왔는데요. 문 대통령 또한 지난 15일 청와대 초청된 국가유공자 부운 가족에게 처음으로 제공하려 했으나 제작이 완료되지 않아 개별적으로 배포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모습의 대통령 시계가 선보일지 벌써 궁금해지는데요. 계속해서 대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하나씩 좀 차고 있으면 좀 이렇게 멋지죠? 예. 글쎄요, 뭐 대통령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좀 나오면은 그때 가서 좀 다시 다루겠습니다. 먹는 것 차별 안 된다 해서 김재원 충남청장이요 지금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 좀 사진에 좀 실려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소통하는 행보를 보면서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이게 산하 기관장들, 공기업, 공직사회 다 확대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분만 따라하는 건가요? 이분은 원래 이제 문 대통령이 하기 전부터 그랬다고는 하는데 저희도 이제 기자 시절에 그 출입처 가보면 간부 식당 따로 있고 일반 직원 식당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먹는 것 갖고 차별한다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정말 안 어울리는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직원 식당에서 선수 이제 배식을 받고 배식을 하고 하는 이제 이런 장면이 좋아 보였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확산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사실은 이제 군대도 마찬가지고 경찰도 이제 뭐 군대 문화랑 비슷하니까요. 이 뭐 사령관이나 이 대장이 딱 가서 앉아 있으면 이제 밑에 이 비서병, 쫄병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이제 밥 타가지고 갖다 놓잖아요. 그런 문화도 좀 있었는데 그런 문화도 좀 이제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촛불 대가 받겠다는 민노총 징기스칸 속도전을 밀어붙이자라고 조선일보가 부정적으로 기사를 좀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거는 이런 대규모 광화문 거리를 점령한 이 대규모 집회에 대해서 과거와 달리 이 청와대로 향하는 차벽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엄청난 교통체증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뭐랄까 물대포나 이런 것도 좀 보이지 않았고 확실히 좀 달라졌다는 얘기들이 나오네요. 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이제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 우리가 현장 가 보면은 이제 그 차벽으로 인한 두려움 또 그러고 또 직사포로 인한 많은 희생이 또 이제 그 동안에 많이 이제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부터 이런 것에 대한 크게 인지를 하고 이런 것들을 전방위적으로 시정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공감들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것도 분명히 하나 지적해야 될 대목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철우 이어 홍준표도 문정부 오래 못 간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최근에 이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연일 비판조를 놓고 있는데 이 동아일보는 이거에 대해서 홍석현 전 회장을 홍준표 후보가 비판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진짜 그런가요, 박종희 의원님?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을 겨냥해서 좀 여러 가지 말을 쏟아냈죠. 심하게. 또 중앙일보에서는 명예훼손으로 또 이제 법적 대응에 나설 태세고요. 홍준표 후보가 하는 이런 말들을 계속 이제 비판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홍준표 후보의 그 막말 이미지가 중앙일보에 의해서 더 좀 커져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당대회에도 좀 영향을 좀 미칠 것 같고요. 지금 한참 전당대회인데 일단 홍 후보는 본인은 다 전략 속에서 말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거취 여부에 따라서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 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청와대에서 조국 민정수석의 출석을 놓고 여야 고성 삿대질이 어제 있었습니다. 불통국회 민낯을 보여줬다라고 하고 있고 임종석 비서실장은 인사검증 책임은 비서실장 책임이다. 조국 민정수석에게 물어야 될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오죽하면 조국의 이중 잣대가 연관 범색으로 뜨고 있겠습니까? 조국 수석을 반드시 출석시켜 안경환 후보자를 비롯해 최근 인사검증 문제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드 대통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런 방법조차 없는 겁니까? 주민들이 발언을 하라고 말씀하셔서 발언했기 때문에 무슨 발언이요? 누가 이 사실에 발언을 했어요? 어디다 딱 쳤어요? 당신 뭐하러 치는 거야 이거? 자, 왜 쳐? 늦게 와가지고 뭐하는 거야? 왜 쳐? 발언하고 있는데 무슨 하가? 왜 쳐? 반말하지 마세요. 먼저 하지 마세요 이렇게. 내가 언제 반말했어? 이 사회는 내가 보고 있으니까 조금 이따 얘기하세요. 제가 사회 보고 좀 얘기 들어보고 하세요. 안건도 없이 왜 이러셨어요? 뭘 왜 나한테 항의를 하세요? 아니, 지금 여러분 참 볼썽사납긴 합니다만 본질로 좀 가겠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나와야 됩니까? 나오지 말아야 됩니까? 저는 국회법상 만약 요청한다고 하면은 그 나가는 부분도 저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현재 기준에서 왜 조국이 나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은 본인이 주도를 했고 본인이 주관하는 회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자인하지 않습니까? 사실 자유한국당에서 지금의 이런 모습들이 방금 이런 고성도 있었습니다만은 저런 것들이 향후에 다가오는 지방선거나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의 좋은 프레임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라는 것이 전대미문의 초유의 사태를 맞이해서 이루어진 정부 아닌가요? 지금은 조금 더 낮은 자세로 함께 손김의 정치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국 민정수석의 출석 문제는 일단 협치 차원에서는 나오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작년 10월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 경선 후보도 민정수석 우병우 수석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 본인도 옛날에 국회 출석한 전례가 있고 지금 20대 국회 그리고 문재인 정부 여기서는 정말 성역이 없이 나와서 해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 측면에서 보면 조국 민정수석이 참 당으로서는 제일 밉상이거든요. 왜냐하면 밖에 있을 때 트위터로다가 모든 문제를 거론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노동부 장관 그 음주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이철성 경찰청장 음주 문제가 나왔을 때 청문회 대상도 안 된다는 사람이라고 트위터에 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딸 문제도 외고를 보내서 또 의전을 보내는 이런 전력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캐비어 잡화 비슷하게 자기는 깨끗한 척하면서 이제 좀 보기 싫은 짓들을 좀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삼철이 빠진 이 청와대 내에서 말하자면 실세 중에 실세고 또 5대 권력기관을 감시하는 이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이제 길도 좀 들여놔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갖다가 불러내는데 여당 국회의원들이 지금 저렇게 방어를 하니까 안에서 이제 운영위에서 설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것은 제가 볼 때는 참 부끄러운 일이고 너무 버티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운영위원회 출석해서 인사 검증 관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경환 문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실수를 했다라는 것도 민정이 인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국 문제가 커지니까 예. 임정석 비서실장이 어느 정도 전선을 좀 확대해서 예. 내가 좀 책임이 있으니까 나한테 물어봐 달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이 조국 수석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비판을 해서 문정부가 잘 되기 위해서 앞으로 개선하라는 그 따끔한 어떤 그런 예. 것들을 지적하기보다는 뭔가 정치적인 추적화되는 공세적이고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문자도 예. 이제 언론에 그 공개가 됐는데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지나치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출석 예. 카드를 너무 섣불리 꺼내다 보니 이것들이 잘 협의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인사가 완벽할 수는 없고 인사를 잘했다라고만은 볼 수는 없지만 하지만 또 소홀했던 부분이 그렇게 출석할 만큼의 중대한 문제였느냐라는 부분은 조금 더 설득이 알겠습니다.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